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영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산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원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am. 안녕하십니까. 아투TV에서 보내드리는 라이브 방송 선거권의 현장 정치 10월 2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국정감사 한창이죠. 그런데 오늘 좀 희한한 상황이 하나 저는 포착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국정감사 각 상임위별로 하죠. 법사위가 국감 나가면 항상 시끄럽습니다. 김건희 이 리스크와 연결돼서 무슨 뭐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하고 또 검찰에 대해서 그 이재명을 수사를 하는 그 검찰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막 퍼붓죠. 그리고 탄핵, 뭐 검찰총장 탄핵,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뭐 이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 법원 그 국감이 있었습니다.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해서 고법 같은 거 법원 그 국정감사를 했는데 아주 고분고분합니다. 민주당 전현희를 비롯해서 보통 법사위에서 도끼를 품고 이렇게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고분고분하게 뭐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묻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이 법원의 고위직을 앉혀놓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1심 선고가 2개가 곧 있기 때문이죠. 1심 선고 2개. 지금 판사들에게는 회유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법원에 대한 국감은, 법사위가 아니네, 이거. 다른 때 민주당 하던 법사위가 아니네. 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루 종일 화제인 것이, 어제, 용산 80분 회동, 용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80분 회동, 뭐 아침에 조간부터 빈손, 맹탕, 허탕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는데 저 사진이죠. 저것을 놓고 또 마치 검사가 뭐 피의자를 치조하는 것 같아. 저는 이 용산 참모들이 어떻게 저런 사진을 내보내죠? 사진이 저것밖에 없나요? 사진을 저렇게 딱 하고 보니까는 정말 뭔가 이 양쪽 손을 딱 이렇게 벌리는 저 순간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저쪽에 그 정진석 비서실장은 보이지도 않고, 이게 사진 기자들이 가서 찍은 게 아니고, 풀 기자가 간 게 아니고, 용산에서 찍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저런 사진을 어떻게 골라서 내보내는지 참 참모들 정말, 그렇게 일단 홍보 마인드 이런 것이 없나요? 그전에도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갔을 때 그때도 마치 지시하는 듯한 그런 사진을 골라서 내가지고 또 막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 사진을 비롯해서 오늘 하루 종일 어제 80분이 화제였습니다. 자, 그 부분 조금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어떤 진영, 제가 뭐 같은 진영 아니죠. 같은 진영 아닌데 친한, 친윤, 뭐 계보, 정말 벌써 이 계보가 너무 골이 깊어져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계보 상관없이 정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한쪽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 부분을 한번 기자 시각에서 35년 정치부 기자를 저도 했기 때문에 기자 시각에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잘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죠. 뭐 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친윤 쪽에서는 전부 다 한동훈이 잘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친한 쪽에서는 한동훈이 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이었다.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 집안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다툼이 나는 것은 양쪽 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쪽이 더 큰 문제가 있는지는 잠시 후에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지면 신청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 이슈 집중 해부를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썸네일에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죄송합니다. 벼랑끝 이재명의 이관계도 나왔고 또 문다해 게이트 또 터졌다. 사실상 문다해 게이트 터졌죠.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이것뿐이 아니고 우선 여권 지금 진로에 중대 기로가 생겼다. 자, 지금 자칫하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우파 진영. 그것이 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기대를 걸기도 했는데 어제 그 회동에 별다른 성과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자, 그 말씀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회담 제안한 이재명의 이관계. 자, 이 상황에서도 또 이관계를 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관계에 걸리는 줄 알고도 넘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본인의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문다해 삼각쓰나미 닥친 문다해 이야기까지 오늘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윤한 80분에 대해서 그냥 어떤 계파와 상관없이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제가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죠. 뭐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에 나온 기사들을 중심으로 행간의 뜻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에 소개드릴 기사는 오늘 하루 종일 이 기사이기 때문에 일단 만남, 한동훈 윤석열 만남 그 부분을 팩트만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한동훈, 윤 면담서 할 말 다 했다. 그런데 답은 안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직접 안 나왔죠. 그걸 들은 한동훈 대표도 직접 이야기를 안 했죠.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어제 딱 세 사람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자, 취재를 한 결과들이 잠시 후에 나오는데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팩트는 이겁니다. 어제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면담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은 다 했으나 답은 듣지 못했다로 요약되는 듯하다. 이제 듣고 싶은 답을 못 들었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했죠. 한동훈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말을 했죠. 그런데 한동훈이 듣고 싶은 답을 못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면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 세신 필요성을 언급을 했다. 이렇게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박정아 비서실장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원래 한동훈 대표가 다녀와서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집에 가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잘잘못을 잠시 후에 따져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기를 했었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전반적인 인적 쇄신이 아니고 김건희 라인,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을 정리를 해달라는 게 있었고,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사항 설명,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의정 협의체, 이 한동훈 대표가 주도적으로 제시를 했었죠. 그것도 조속히 출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뭐 이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외교안보 정책, 개혁 정책, 정책은 이제 지지를 이제 표시를 했고 적극 지원하겠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그런 뜻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박정아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요구사항을 수용했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적 쇄신 공감대에 대해서도 용산에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박정아 실장은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할 수가 없죠. 본인이 그 자리에 안 있었습니다. 있지 않았고 원래는 박정아 실장이 브리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한동훈 대표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뭔가 회담 결과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귀가를 하면서 박정아 실장에게 기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세요 했는데 해주세요가 본인이 한 말, 미리 다 예고가 됐던 본인이 한 말만 다 이 박정아에게 브리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들은 말은, 윤 대통령에게 들은 말은 그건 그냥 내가 한 말만 해주세요. 끝. 그러니까는 박정아 실장도 그 말은 그 용산에 확인해 보기 바란다. 용산에 취재해봐라. 이 이야기죠. 자, 이 상황에서 일단 어제 80분 만남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여러 갈래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좌파 진영에서는 신났죠. 자, 이제 끝났다. 윤한 다 갈랐었다. 그리고 이관계, 이재명과 이관계도 좀 통한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관계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의 면담 내용은, 회동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심층 분석을 해드리고, 아시아투데이 지면을 두 개를 더 분석해 드릴 텐데, 하나는 사설이고, 또 하나는 제가 쓴 칼럼입니다. 일단 사설을 제가 소개해 드린 이유는 이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김여사 망신 주기 쇼까지 벌였다. 아시아투데이 사설. 법사위가 어제 대검 국정감사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검찰 국정감사에서는 아주 세게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 감사에서는 오늘 고분고분합니다.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어제 발부를 했죠. 그리고 국감에 이제 정인 채택이 됐는데 불출석한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권을 상정해서 야당 단독으로 막 통과를 시켰습니다.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정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강제로 회의장까지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이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종의 망신 주기 쇼다. 쇼를 해야 되겠다. 망신을 줘야 되겠다. 이거 작정을 한 거죠. 지난번에도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를 남발하고 있는데, 국감 첫날이죠. 지난 7일에 행안부 국감에서 그때 서울 한남동 간조공사를 맡았던 21거래는 대표 2명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동행명령을 하러 갔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김건희 공격을 위해 채택한 국감 정인만도 100명이 넘는다. 100명에 달한다. 그래서 이 무더기 정인 채택을 넘어서 수사기관이라도 된 것처럼 직접 신문을 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동행명령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 동행명령장이라는 게 이제 정인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동행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 직원들, 우리가 경위라고 하는 국회 직원들이 동행명령장을 가서 집행을 하는 거죠. 이 국회의원은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계속 따라갑니다. 국회 직원들. 그리고 본인들이 사진에 찍히려고 본인들이 이걸 들죠. 동행명령장을. 그걸 왜 본인들이 듭니까? 국회 직원들이 같이 집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상황 생각이 나실 겁니다. 동행명령, 이게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때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었죠. 그때 국정조사위원장이 김성태 위원이었는데, 김성태 위원장이
그때 이제 정인들을 동행 명령을 해오라고 경위들을 쭉 세워놓고 자 출발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죠. 그것처럼 국회 직원이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민주당은 국회 직원이 가는데 자기들이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뭐 사법권이 있는 것처럼 막 고함 지르고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가지고 막 그 소리 치고 본인들이 마치 집행을 하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전형적인 보여주기, 망신주기 이런 그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동행명령장을 거부를 하면은 동행명령 거부를 하면 5년 이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형사처벌을 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문화된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법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됩니다. 법을 고치는 게 법을 만드는 게 자기들 일이니까 법을 바꾸는 일을 해서 이 동행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또 그 전에 정인 출석을 뭐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되는데 본인들도 알죠. 이 정인 참고인을 무더기로 이렇게 막 하니까는 나중에 무더기로 해놓고 이거 뭐 그 출석하지 않는다고 또 뭐 그 심하게 뭐 처벌을 하면은 그것도 욕먹을 맞죠. 지금 모두 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무더기 정인 참고인을 출석을 시키기 때문에 안 놓으더라도 심하게 이 처벌을 하는 그런 법도 못 만들고 기존에 있는 법도 적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본인들이 정말 이게 거부를 한다. 조직적으로 그러니까는 어떤 자기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면 법을 바꿔서 해야지. 그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무슨 사법권이 있는 것처럼 줄줄 가가지고 일종의 쇼를 하는 그 행태는 제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탄핵도 마찬가지죠. 검찰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불기소 처분을 했으면은 다시 뭐 항고를 하는 이 도이치모터스 이거 주가 조작 원래 이 경찰에서 무혐의 종결을 했는데 그때 최강욱 씨가 다시 고발을 해서 다시 시작됐죠. 그러면은 뭐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하면은 그러면은 이 서울 고검에 다시 이제 그 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짜 곧자 그냥 그 총장 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 투톱을 탄핵을 하겠다. 결국은 직무 정지를 시키겠다는 말이죠. 검찰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이 카드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설에서도 이것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유정교사 1심 선거를 앞두고 수사검사에 대해 보복을 하고 앞으로 진행될 이재명 사건에서 기소 여부, 공소 유지 등의 과정에서 검찰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 말고는 달리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이재명 검찰총장 탄핵 이런 거 외에 지금 본인의 1심 선고가 11월 달에 다가오니 11월을 겨냥해서 모든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모든 로드맵을 짜는데 특히 11월 2일 날 김건희 그 규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죠. 딱 하필이면 11월 2일 그 딱 본인의 선고가 목전에 다가왔을 때 그거는 다 지금 하려면 지금 하지 왜 또 11월 2일 합니까? 다 지지층 모여라. 총결집해서 나를 보호하라. 이 메시지 던진 거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다양하게 지금 11월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대위기세로 오니까 제가 11월에 집단 몰락합니다. 집단 몰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좌파. 이재명 2개 1심 넣어줘. 문재인 그 뇌물 사건으로 이제 소환될 거죠. 11월에 조국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넘버 2인 황운하, 조국 당의 황운하도 법정 구속 11월 21일이죠. 2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줄줄이 이렇게 몰락을 하는데 특히 이재명이 가장 심각하죠. 이재명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를 방어를 합니다. 어디까지
지금 손을 뻗치고 있느냐. 자, 아시아투데이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제가 쓴 칼럼입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이 보내드리는 게 송국근의 현장 정치죠. 같은 이름으로 아시아투데이의 격주 화요일자에 제가 칼럼을 씁니다. 제가 그 개건 논설위원으로 지금 위촉을 받아서 이 글을 쓰는데, 자, 좀 제 칼럼이라서 민망하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송국근의 현장 정치, 선거 앞둔 이재명의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까지 재갈 물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이제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제 선고가 2개가 나오는데, 선거법 위반이 15일, 위정교사가 25일,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구형 2년 3년씩을 받은 거죠. 이 피선거권 박탈령이 선고되면은 야당 안에서 손절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무조건 지금 이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래서 1, 2심 법원 솜방망이 선고를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미룬 뒤 대권을 잡는 게 유일한 탈출구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 가서는 국정감사도 고분고분하게 하고 있죠. 어쨌든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서 자기들 세상에 오면은 다 해결을 하려고. 그렇지만 곳곳에 지뢰밭이 있는 것이죠. 일단 재판, 신속 재판이 지금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공범인 이하영에게 중형을 내렸던 신진호 부장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 대법원에 한번 요청을 했죠. 수원지방법원에서 신진호 무서우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진호 무서우니까 신진호에게 재판 안 받겠어요. 우리 이 서울중앙지법 나에게 우호적인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에게 옮겨주세요 했는데 대법원이 기각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원지법 안에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하고 그렇게 시간 끌기를 막 하지만은 이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아요. 법원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뭐 해유책을 막 쓰고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검찰총장 탄핵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언론이 상당히 두려울 겁니다. 언론이 두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은 언론이 어떻게 보면은 좌파 논조를 갖는 매체, 우파 논조를 갖는 매체 이렇게 지금 나눠져서 좀 언론의 논조가 좀 다르죠. 뭐냐면은 이 우파 매체에서는 어떻게 이재명이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제1야당 대표직을 수행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그 논조고, 좌파 매체는 일부에서는 이재명의 이 부안해동하고 있죠. 이재명을 탄압을 한다. 검찰에서, 정치검찰에서. 그래서 뭐 사건 조작 이런 것도 뭐 이재명 말을 크게 써주고 하는데, 제가 이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한 감으로 보면은 1심에서 2개 연달아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선고, 특히 피선거권 박탈형, 다음에 대선에 나오지 못할 상황이 되면은 좌파 매체도 관심은 어디다 두느냐 하면은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지? 이재명 이게 이렇게 되면은 대법원까지 쭉 가면은 분명히 이 확정 판결이 그대로 가면은 지금 이재명 1국 체제인데 1국이 없어져 버려. 그럼 대통령 선거는 누가 나가지? 선거법에서 36억 원인가요? 463억 원인가요? 그거 436억 원. 그거 어떻게 물어내지? 선거법에서 100만 이상 나오면은 국고 환수해야 되는 거.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언론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은 이거 좌파 진영에서 폭탄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재명 손절론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또 쏟아내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죠. 실제로 이재명 손절론이 내부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의 그 논조가 곧 민심이 되는 거죠. 민심이 되면은 이재명은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선택한 것은 일단 법원, 검찰, 언론에서 이제 삼각쓰나미에 갇히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 대해서는 일단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하고 검찰은 급박을 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재갈 물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언론의 재갈 물리기. 말에 이렇게 재갈 물리는 것처럼 재갈 물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사, 비판적인 기사를 본인에게 쓰지 못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제가 칼럼에서는 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를 하는지, 검찰은 어떻게 겁박을 하는지를 쭉 사례를 들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많이 이제 들여왔던 말씀들입니다. 뭐 법 왜곡죄에서 판사를 뺐다든가 이제 해요하느라고. 그리고 그 판사들의 수건 사업이죠. 판사 임용 기준을 완화해주는 법안을 자기들 그동안 반대했던 것을 뒤집고 속전속결로만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법원에 대해서는 해요를 하고 있고, 검찰에 대해서는 협박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우정, 이창수 그리고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을 하겠다. 심지어 이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김민석은 검찰은 김건희의 개다, 이런 아주 거건까지 하면서 검찰은 협박하고 법원은 해요하고, 그런데 또 1심에서 중형이 나오면은 법원에 대해서도 또 협박을 하겠죠. 어쨌든 그 상황인데 언론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완전히 언론 겁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불만이 있으면은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를 많이 가죠.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면은 그것이 이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뭐 정정 보도를 내든지 아니면 반론문을 실든지 이 조정을 하고, 그 조정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형사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언론중재위에 최근에 민주당이 이틀에 한 번 걸로 제소를 합니다. 이틀에 한 번 걸로, 이틀에 한 건 걸로. 근데 그러니까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나오는 기사들을 일일이 다 스크린하고 체크해서 언론중재에 낸다는 거죠. 이게 왜 내는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죠. 이게 정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인지 아닙니다. 일단 통계를 보면은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자 8개월 동안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124건을 민주당이 제소를 했습니다. 이 기사가 우리에게 이제 불리하다, 뭐 이렇게 불리하다는 말은 못 하겠죠. 지금 아시아투데이 기사에서도 소개가 됐던 건데 124건을 무더기 제소를 했는데 이틀에 한 건꼴. 그런데 이 124건이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제소한 전체 건수의 90%에 해당한다. 8개월 동안 5년 동안 한 것의 90%가 이 8개월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사법위기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그 중에서 46건, 37%는 이재명과 관련한 기사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감히 너 제소, 옛날에 강용석 의원이 너 고발, 너 고소 했었죠. 너 제소, 무조건 제소를 하는 건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접하냐면은 전체 제소 건수 가운데 81건은 기각 또는 치하 조치로 끝내버렸습니다. 무차별 이제 제소를 했다는 증거인데,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는가 하면은, 저도 이 현역 기자 때 중재위 제소를 정확히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몇 차례 당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4차례 당했더군요. 35년 동안 4차례 언론중재위 제소를 당했는데, 내가 쓴 기사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는 쪽이 있죠. 거기서 제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일단 귀찮아집니다. 바빠. 새로운 기사 써야 되는데 과거에 쓴 기사 가지고 이걸 또 내가 팩트에 근거해서 썼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런저런 자료를 다시 찾아봐야 되고, 또 그것을 그 문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재위에 제출을 합니다. 중재위에 제출을 하면 또 중재에서 부르죠. 부르면 또 중재위원들 앞에 가서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제소를 이제 당했다. 그러면 회사로
옵니다. 그게 신문사로 오죠. 신문사 대표 앞으로 오죠. 그 신문사의 아무개 기자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언론중재위에 접수가 됐다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이 회사 안에서 그 신문사 안에서 뭔가 저 사람이 저 기자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죠. 그냥 그 재수가 온 것만으로. 그러면 그 관련된 기사를 그 사람과 관련된 기사를 또 쓸 때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저는 과거에 이 소위 말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하면서 그때 이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가 이 중재위 제소 그리고 또 그 소위 말하는 열성 팬들에게 좀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사람인데. 이거 뭐 또 그 비판적인 기사를 쓰려다가도 이것도 저 귀찮게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그걸 노려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제소를 하는 겁니다. 제소해서 취하되고 기각되고 막 해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언론 재갈 물리기가 시작이 됐다. 뭐 시작된 게 아니고 이럴 때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센 강도로. 최근에 이 보수 유튜버 또 시사 패널들 아니면 보수 매체 이쪽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고발도 상당히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늘리고 있어서 이 비판적인 시사평론가 뭐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 유튜브 매체 이런 곳에도 고발 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중재위 제소와 같은 효과를 노린 거죠. 위축시키기 위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은 이 본인의 사법위기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1심 선고 앞둔 판사 해유, 검찰 겁박, 언론 재갈 물리기, 그만큼 이재명이 떳떳하지 못함을 방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시나리오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나 언론 정신이 개인을 방탄 목적에 휘둘릴 만큼 허술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죠. 본인이 만약에 이재명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법원에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언론에게는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해달라고 자료를 자기들이 제공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완전히 그냥 무조건 해유하고 협박하고 재갈 물리고 이런 정권이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언론에 막 그때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 정권을 잡을 일도 없지만은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사실 좀 아찔합니다. 예, 1부 지민심청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이제 이슈 집중해볼 시간에 오늘 드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릴 텐데, 그 전에 아시아투데이에서 준비한 광고 멘트 들으시겠습니다. 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천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예, 환절기 면역력 건강 관리를 위해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보는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알부민이 감소하게 되는데 마시는 알부민은 근육량 증가, 면역 증진 이런 상당히 효과를
주고 비타민과 아연까지 들어있고 그래서 피로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이나 기력이 떨어지는 분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아트TV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독 특가 이벤트 있습니다. 2박스로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하셔서 주문해 드시고 가을,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국근의 현장 정치 2부 이슈 집중해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시끌시끌합니다. 여권 진로 중대 기로에 지금 섰습니다. 어제 80분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종합을 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죠.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용산 쪽이 어제 너무 푸대접을 한 것 아닌가 그런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좀 시사 토크쇼 같은 데서도 시사 대담 프로에서도 어떤 어제 나왔던 대화 내용보다는 이 무슨 자리 배치나 이런 형식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이면서 둘의 관계는 끝났다는 식으로 합니다. 가장 이 상징적인 장면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테이블 배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손을 쫙 벌리고 있고 양쪽에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실장이 있는데 정진석 실장은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딱 맞아 앉은 게 아니죠. 저기 앉았고 양쪽으로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고 정진석 실장은 필기를 하고 있고 이 모습이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대가 아니고 3자로 한 명이 배석을 한다고 했는데 자 저런 테이블을 만들었어야 될까요? 저렇게 만약에 저 구조라면은 원형 테이블을 마련해야 됩니다. 원형 테이블을 마련을 해서 이 세 사람이 동그랗게 앉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원형 테이블에서 마주 앉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떨어져서 비서실장 정진석이 앉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리를 하기 전에 원래 4시 반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20몇 분이 늦어졌죠. 20몇 분이 늦어졌는데 그 사이에 밖에서 이제 산책을 먼저 하는 그 시간을 짰으니까는 20몇 분을 산책을 하기 전에 20몇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늦어졌는데 한동훈 대표를 그냥 밖에 세워놨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알죠. 그 VIP 좀 출발이 늦었습니다. 자들끼리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를 안으로 안내를 해서 앉아있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냥 서서 기다렸다. 이런 말들. 이인호 사무총장 전화로 늦게 도착해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김종혁, 친한 쪽의 김종혁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격적이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충격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가 4시 반 한다고 해서 도착했는데 이인호 사무총장 전화로 늦게 도착했다. 대표를 밖에 그냥 세워놨다. 안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밖에서 계속 서 있게 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테이블 배치. 자, 이 부분은 누가 잘못일까요? 누구 잘못일까요? 저는 이거는 용산 참모들 잘못이라고 봅니다. 용산 참모들.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 배치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세워놓으라고 이야기 안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한남동 라인 이렇게 해서 정리를 요구하는 그 행정관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참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제 산책을 할 때 뒤에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죠. 이것은 일종의 과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 같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지시를 하지 않았을 거고, 다만 이제 이 독대가 아니고, 독대면 이제 두 사람이 대등한 관계가 되어버리죠. 독대가 아니고 이 3자 회동 이렇게 하니까는 그 말은 맞기는 맞죠. 대통령이 또 원톱이고 뭐 당정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당 대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이 세 사람이 삼각축이 있고 그 위에 대통령이 있는 건 맞죠.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그렇지만은 그거를 굳이 부각을 시키려고 저런 모습을 만든 건지, 그 부분은 저는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과잉 충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오늘 어제 무슨 대화 같은 거 본줄도 다 덮어버리고 저기 오늘 막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을 언론에 릴리스하는 것도 꼭 저런 사진을 릴리스 해야 되나요? 딱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저기 대통령은 저거 내보내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외형적인 이 장면, 저런 것은 대통령실의 그냥 뭐 실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과잉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볼 것은 한동훈 대표의 태도입니다. 한동훈 대표 태도. 물론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 어제 원래 한동훈 대표가 갈 때까지는 이 한동훈 대표가 회동을 끝나고 마치면은 국회로 돌아가서, 국회 이제 대표실로 돌아가서, 용산에서 회동을 마치면 국회 대표실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브리핑을 할 것이다. 회담 내용을 직접 한동훈 대표가, 그 현장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상 기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자들이 이제 국회에서 기다리는 거죠. 저도 어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동훈이 이제 그 계산까지 했죠. 아, 용산에서 이 여의도 가려면은 국회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니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은 내용이 나오겠다 해서 대비도 준비도 하고 했는데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회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초에 브리핑을 본인이 직접 하기로 했는데 그냥 귀가해버렸습니다. 귀가하면서 박정아 비서실장에게 브리핑할 내용을 일러줬는데 내가 어떤 요구를 했다는 것만 박정아에게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거기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 박정아 대변인은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그것은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용산에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한동훈 대표는 어제 결정적으로 오버했습니다. 뭐냐?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하기 4시간 전, 3시간 전인가요? 어쨌든 서너 시간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박정아를 통해서. 자, 그게 왜 이게 그런 상황이 회담을 엉클어지게 했는지도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의 상당히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 는 것은 제가 짚어두는 바입니다. 회담이 만약에 뜻대로 되지 않았을수록 본인이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죠. 내가 이런 걸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이런 것이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왜 그걸 설명을 해야 되냐 하면은 한동훈 대표 본인이 요구를 한 자리입니다. 요청을 한 자리죠.
그래서 그러고 요청을 했고 본인이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까지 전부 다 미리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에게.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 없이 이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당히 좀 서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글쎄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죠. 그 해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곧장 집으로 간 한동훈. 그리고 또 이 한동훈 대표가 곧장 집으로 가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용산으로 갔죠. 저녁에 불려갔죠.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저녁 약속인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4시 반부터 이제 한동훈과 간담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약속이 다른 사람들과 있었는데 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서로 합의된 게 없었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성과가 없었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바로 가버리고 이제 남은 다른 사람들과 저녁 약속을 이제 가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했던지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한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인데 친윤으로 꼽히죠. 그 전화를 해서 들어오라 이렇게 된 거죠. 용산으로.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때 저녁을 다 먹었는데 아마 이런 저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녁을 다 먹었는데 가서 이제 합류를 했다. 다른 사람들과 있는 데서 합류를 했다. 여기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관계가 틀어졌는가 싶은 것이 첫 번째는 추경호를 불렀다는 겁니다. 대표와 원내대표. 그때 원내대표단만 또 한번 부른 적이 있었죠. 대표는 이제 원외 대표니까는 한동훈은 원내대표단만 그때 불러서 만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것은 원내대표가 지휘를 하니까는 뭐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하필이면은 대표와 별로 성과가 없었다고 해서 원내대표를 또 불렀다. 그리고 그러니까 친윤 원내대표. 자, 이런 부분이, 정말 그렇게까지 관계가, 틀어져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또 하나는, 웬만하면은, 이 저녁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간담회 끝나고. 그리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부를 정도 되면 그 저녁 자리에 다 알만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누구인지는 말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불러서 그 저녁 약속 있나 물어보고 없으면은 여기 같이 저녁하자. 그렇게 해서 같이 만날 수도 있었겠죠. 물론 한동훈 대표가 저녁 약속이 있었다고 했는지 그런데 어떤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하자는 같은 식구들인데. 그래서 그 장면 보고 상당히 이 관계가 많이 틀어졌구나를 다시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얘기에서 한동훈의 이 태도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어제 만난 그 이유는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요구를 했죠. 일단 이제 세 가지 요구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요구입니다. 네 가지죠. 나중에 이제 그 특별감찰관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특별감찰관은 놔두고 처음에 세 가지 요구를 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아마 지금 3시에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3시에 저 강화 풍물시장에 갑니다. 강화에 그때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죠. 그것이 이제 당선 인사를 하러 가는데 그 강화에서 지금 3시에 가니까는 잠시 후에 기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겁니다. 한동훈. 그 기자들에게 어제 지금 그러면 한동훈이 육성에서 나오는 첫 말이죠. 첫 말이 아마 3시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들이 또 거기서 뻗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 말은 지금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대비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이 요구를 한동훈 대표가 했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도 매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미 그 대외 활동을 좀 자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자제하고 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라인, 소위 말하는 라인 인적 쇄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잘못이 드러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용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제시하면은 내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용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각종 의혹들을 좀 해소를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 말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것들은 명태균 씨의 일방적 주장이다. 자, 이 정도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 좀 아쉽죠. 저 다른 건 다 놔두고 대외 활동 중단 이 문제는 한동훈이 대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한동훈보다 훨씬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대외 활동 전면 중단 정도 선언이 있어야지 뭔가 이게 실마리가 풀립니다. 실마리가 풀립니다. 일단은 여당에게 방어 논리를 좀 제시를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김건희 특검법 다시 재표결 될 텐데 그때 저번에 이제 4명이 이탈한 걸로 지금 그때 추산이 됐죠. 4명만 더 이탈하면은 8명이 이탈하면은 실제로 특검이 실시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당 의원들이 이거 특검을 반대할 수 있는 뭔가 심리적 명분도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이 특검이 이재명의 방탄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자락갈기다. 이것을 이제 심리적으로 방어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또 없이 계속 가면은 그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질 수가 있죠. 그러니 공개활동 전면 중단이라는 선언이라도 나와야지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 다수 정서, 모든 국민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다수 정서에도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조치는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다만 아직 사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미리 예고를 하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등 떠밀려서 그런 조치를 내리는 것 같은 모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직 끝나질 않았다. 또 새로운 조치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자, 썸네일에 보내드린 대로 벼랑 끝 이재명의 이관계, 이재명 이관계가 사용이 됐는데, 이걸 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생각이었었는지 그냥 물어버렸습니다. 어제 이 해동을 앞두고 이재명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양쪽을 갈라치게 하느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갈라치게 하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후에 윤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대표님, 이재명이 오늘 면담을 잘 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 자, 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대표 회담하자는 제안 아니죠. 저는 이거 제안을 안 봅니다. 의례적인 말인데, 그런데 이걸 덥석 3시간 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이 언론 공지문을 냅니다. 언론 공지문을 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 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 회담에서 추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자, 뭐 그 뒤로 또 회담 제안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지금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한 걸 회담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하자. 그리고 민생 문제를 하자. 민생 저번에 그 대표회담 한번 하면서 유일하게 합의를 서로 했던 게 그거였죠. 이 민생과 관련된 뭐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협의회를 만들자. 근데 그거 지금 아무 진전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걸 다시 또 뭐 민생 이야기를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로 된 불과 서너 시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에 어떻게 보면 넘어간 거죠. 이재명은 이 11월 2일에 김건희 규탄 그 장애 집회를 연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10월 22일인데 이제 열흘 남았죠. 그러면 당 대표 회담을 하면은 이재명 김건희 규탄 장애 집회 그 탄핵 자락 깔기죠. 그 장애 집회를 하는 며칠 전에 바로 회담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날짜를 넘어서 한다. 11월 2일 넘으면은 이재명 1심이 바로 나오는 그 무렵입니다. 그러면 지금 1심 선고가 나올 구형에서 징역형을 받은 그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가 회담을 한다. 그 법원에 시간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도 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여당 대표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만남을 앞두고 좀 압박을 주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이 용산 입장에서 보면은 기분 나쁘죠. 불쾌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김건희 규탄대회를 장애에서 하겠다고 선언을 한 그 시점에 본인과 만나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논의하기로 한 그 몇 시간 전에 이거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동훈의 잘못이 있다. 한동훈의 건의, 굳이 한동훈의 건의가 아니고 일반 여론, 많은 다수 여론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다. 그 행태, 그 어떤 형식적인 부분, 무슨 자리 배치 이런 것은 용산 참모진의 잘못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친한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고 오직 보수 우파의 가치를 중시하고 또 정권이 좌파 진영에 다시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영과 계파와 상관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설명드릴 오늘의 시청 포인트는 문다혜 게이트. 이거 문다혜 게이트라고 부를만 합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터지고 있는 것들이. 뭐 음주 교통사고도 미적미적 하다가 택시기사와 합의 다 하고 그리고 변호사 다 선임하고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을 했죠. 그리고 곧 이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안에 이제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문다혜 씨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새로 터져 나오는 것들이 거짓말들입니다. 거짓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직 대통령 딸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뭐 많죠. 뭐 태국 이주 과정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청와대 사유화하고 전부 다 어떤 특혜 다 받고 굉장히 많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 그 퇴임하고 나서 이 문재인이 퇴임하고 나서 요즘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무슨 공유 숙박업을 했다는 이야기죠. 숙박업. 그 한림에 있는 그때 별장 그것도 숙박업을 하고 에어비앤비 이 공유 숙박 그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영등포의 오피스텔을 또 매입을 해서 숙박업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곳 다 위법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업을 했다는 이야기죠.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이 숙박업을 하려면은 뭐 관광 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농어촌 민박 사업장으로 신고를 하거나 한옥 체험업을 하거나 공공 그 숙박업을 그 하려면은 외국인 관광 뭐 도시 민박업을 하거나 이렇게 다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하지 않고 지금 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 또 영등포 구청도 그 경찰에 또 수사를 의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게이트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그런데 지금 이제 곧 문다해 이제 소환이 되죠. 소환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다시 소환이 됩니다. 소환이 되면은 새로운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태국 이주하는 과정에서 국정을 그러니까 청와대 권력, 정권을 사유화한 그런 의혹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다혜 게이트가 지금 터지기 시작을 한다. 이 뭐 음주운전 교통사고나 이 숙박업 위법 논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예고편이다. 예고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국 이주하면서 권력을 정권을 사유화한 그 내용들이 앞으로 줄줄이 터져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들도 앞으로 계속 제가 방송을 하면서 예의주시해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0일 보내드린 라이브 송국권의 현장 정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그 7시에는 송국권의 혼술에서 라이브 송국권의 정치쇼를 보내드리고 아시아투데이 TV는 이제 목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